안녕하십니까. 이재용의 오늘 아나운서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들 총선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요즘에는 특히 또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야말로 선거법의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민주의 안병도 고문 모시고 오늘 선거법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법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들도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법에 그 규모를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선거 규칙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 신약 성경이 30만 자에 불과합니다. 30만 자. 적지 않죠? 근데 선거법, 공직선거법만 해서 36만 자고 후보자들은 이 선거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데는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 분량을 따진다고 하면은 거의 뭐 40만 자가 이제 훌쩍 넘는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기 혼자 이걸 다 이해를 해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다 모르겠어요.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좀 잘하는데 처음 이걸 접하는 그 변호사들은 선거법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 선거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정당의 조직이라든가 이 서로 간에 작용하는 걸 알아야지 이걸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거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고모님은 어떻게 선거법에 그렇게 푹 빠지신 거예요? 저는 공직생활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시 지역에 그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단속 업무를 위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직구에는 정당이나 또 후보자의 자문도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그게 끝난 뒤로 제가 그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그 선거 관련 소송들, 형사소송이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한 그 법률 자문을 7년째,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법을 이해하려면 그 선거 자체의 판세나 아니면 선거 현장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어디 캠프에 있었던 적도 있으십니까? 예, 제가 특정 캠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 실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그 중앙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직접 제가 선거법에 대한 자문도 한 적도 있고 또 뭐 가까운 그 정치인들은 지금도 저한테 자문을 의뢰하면은 또 자문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펌 민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이나 총선 그 뭐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아마 선거에 임박하면은 저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한테 선거법 자문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년 4월 10일 날이 이제 총선이니까 총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후보들 같은 경우도 선거법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 자문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거법 전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많이 물어보죠. 선거를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은 사실은 좀 피상적입니다. 저기 부분에 이 공직선거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만 제 이르고 거기에 각종 제한하는 거, 허용하는 규정,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이미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법일 경우에 그걸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에 입후보하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선거법을 잘 아는 그 전문가들한테 좀 평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을 모르면 그럼 후보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실 것처럼
요즘에도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위반이 돼가지고 네. 문제가 될 때 그 국회의원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선거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상대 후보자로부터 고발될 때 네. 그 선거 캠프는 아주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선거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상대 후보의 불법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지에 관한 부분도 아는 것이 선거에서 승자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 선거도 그렇고 그 조합장 선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000년 4월 네. 지난 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검찰에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사범으로 2,874명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2,874명. 엄청나네. 이게 지금 저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이고 300명이지 300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대표 47명을 빼면은 예. 253명입니다. 와. 그러면은 10건 이상씩 걸려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소화된 것이 1,154명이에요. 이야. 그중 당선자가 2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국회의원 지역구당 11명이 입건이 되고 네. 5명이 기소가 되는 겁니다. 한 개 어허. 지역구당. 이야. 그 정도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6월 달에 네.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3,790명이 입건이 됐어요. 와. 선거 사범으로 검찰에. 그래가지고 38명이 구속이 되고 최종 1,44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엄청난 규모로 선거 사범이 발생을 하고 끝난 뒤에도 네.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또 당선 무효가 벌어지고 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니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러면 검찰도 엄청 바쁘겠고 변호사분들도 엄청 바쁘겠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초대를 해가지고 각종 그 로펌에서는 또 선거팀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 저희 로펌 민주에서도 선거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내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 비용하며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이 개인이 해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형 로펌일수록 그 선거 소송 비용이 굉장히 좀 엄청날 텐데. 높다고 말해요. 제가 금액을 말하기는 못한데 그렇죠. 그 대형 로펌하고 이제 그 로펌의 규모에 따라서 좀 작아지다가 또 개인이 또 하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염가에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 비용이 염가래도 굉장히 비싼 거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예예. 그래서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거 글쎄 기본이고 말이에요. 매덕이 들어가는 경우도 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례들이 많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그래서 선거법 위반 행위의 그 유형은 아까 제가 이 선거법 이거 보여드릴 것처럼 네. 36만 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각가지 선거법의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제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유형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돈 선거에 관한 그렇지. 극복정입니다. 그래서 네. 선거 비용,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수입을 하고 또 지출하는 과정과 또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제일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통 흑색 선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방하고. 흑색 선전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허위 얘기만 사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 네. 또 허위 사실 공표하는 것도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가 있고 네. 또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도 있습니다. 네.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죠. 그리고 이제 비방이 있습니다. 근데 비방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걸 비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팩트일 경우에는 근데 선거라는 거는 뭐 서로 간에 그 정치 권력을 그것도 쟁취하는 전략이니까.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팩트일 때 이것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상 다 보호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 그러니까 팩트이냐 그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일 경우에도 그것을 공표했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비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비방도 100%다
뭐 허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방 내용은 팩트일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비방.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중요하게 불거지는 불법 행위는 불법 선거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직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은 딱 하나, 네. 선거사무소, 네. 또 규모가 큰 데는 선거 연락소를 두게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거 외에 선거사무소나 선거 연락소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비선 조직 소위 얘기해서. 예, 그건 이제 유사가 기구가 되는 거예요. 네. 선거 조직 안에는 어떤 명칭의 조직이든 다 둘 수가 있는데 다른 장소에 네. 그것을 두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 유사 기구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사조직일 경우에 네. 또 사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조직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직의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이를테면 있는데 무슨 동창회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런 동창회 회원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조직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 선거 조직을 활용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여론 조작에 관한 이 부분인데 특히 여론 조작에 관한 이 부분은 당내 경선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여론 조작.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론 조사에 관한 그 허용되는 그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 또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또 여론 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선거법에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벌어지는 이런 그 장소는 이제 당내 경선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벌어집니다. 예.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내 경선은 좁은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작이 뭐 표본에 대한 조작이라든가 또 그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에 관한 정부가 말씀하셨죠. 네. 떴다방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때 즈음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죠. 하는 데를 만들어서 예, 표본도 그렇고 또 설문 내용도 그렇고 또 설문 문항을 4개를 만드느냐 5개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뭔지 알겠습니다. 그게 후보자 때 유리한 방법으로 그 여론 조작을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불거지는 것들이 SNS상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건 주로 이제 흑색 선전에 관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SNS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SNS는 디지털 흔적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적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더라도 워낙 많은 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법적인 처리라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후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가장 이런 건 좀 하지 마세요 하는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그 선거법의 그 규정의 약이 36만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선거법 유형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금품 선거, 돈 선거에 관한 부분하고 흑색 선전에 관한 이제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흑색 선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행위의 경우에는 그 공천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공천을 위해서 돈 봉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그 당내 경선에서의 뭐 돈 봉투라든가 또 당내 선거에서의 그 후보자에 대한 매수도 있는데 이제 하여튼 공천을 위한 매수, 또 당선을 위한 매수, 또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수, 또 표를 직접 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매수. 기부행위하고 매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그 매수행위하고 기부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부행위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뭘 주는 거예요. 근데 매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이라는 게 바로 그 공천, 당선, 선거운동, 표 이걸 사는 일종의 선거에 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거에 아주 본질적으로 그 선거를 해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흑색 선전에 관한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하고 이제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때 되면 흑색 선전이 난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색 선전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보의 사회적인 평가에 떨어뜨릴 수 있는 팩트에 관한 부분들은 그것이 뭐 성범죄나 성추행 등의 섹스 스캔들에 관한 거, 또 자녀의 부정 입학에 관한 거, 부정 취업, 세금 탈루, 갑질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그 팩트에 관한 경우는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선거운동에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래야지 후보 유권자들이 저 후보의 그 진실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확인될 때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은 이거는 100%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을 또 후보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팩트일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은 팩트가 아닐 때는 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하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있는데, 특히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좀 특이한 게 당선무효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이라고 벌금의 한을 정해놓은 건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그 세게 처벌하네. 그렇죠. 공천을 위해서 매수하는 거하고 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하는 이 부분은 그 벌금의 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당선 공천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하고 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100% 거의. 무효예요.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 예,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앙이 될 그 선거 범죄는 이제 정리하자면은 매수행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그 두 가지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 이거는 내가 쭉 해보니까 참 억울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좀 과한 처벌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 선거법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좌제요? 연좌제를 사라졌죠. 그건 예전에나 있는 근데 거 아니에요? 선거법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진짜 선거법에는 그 선거 사무장이나 네. 회계 책임자, 네. 또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그 중요한 선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후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은 후보자의 공무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당선 무효로 하도록 돼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래도. 그렇죠. 그건 관계없어요. 후보자의 공무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또 후보자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선거 범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후보자의 공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거 이 법규라는 게 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 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그 후보는 당선 무효가 무효죠.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지 각 드물게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 정말 후보자로서는 이제 억울하겠죠, 그죠? 당선됐는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의 어떤 사소한 그 문제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당선이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 보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한 13일, 15일 뭐 이렇게 선거 되는데 운동 기간은 한 13일 정도 되는데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훨씬 더 몇 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내년으로 보면 한 12월 올해 12월쯤 예비 후보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아니 그 전에도 그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그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때부터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또 상시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화로 하거나 말로 하거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방법을 할 수 있고 또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선거 운동의 제한이 풀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의 적용은 항상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간별로 적용되는 그거는 더 엄해지는군요. 그렇죠. 이제 각각 갈수록에 예전에 허용이 됐던 거라도 선거 기간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규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진짜 후보가 되면은 더 엄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거 운동도 많이 허용이 되지만은 그 반대로 제한이 되는 것도 이제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차원에서 이거는 좀 약하다, 가중 처벌해야 되겠다 하는 건 뭐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 세게 이렇게 한다, 좀 감경해야 되겠다, 감형해야 되겠다,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선거범죄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범선거에 관한 거하고 이제 흑색선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이제 그 흑색선전에 관한 부분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있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있는데, 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형의 하한, 벌금의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나의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나 업적을 내 걸 속여. 속이는 이런 부분은 그거보다는 많이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의 범죄의식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선 무효 정도까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뭐 상당한 부분은 100만 원 미만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흑색선전에 대한 그 불법 선거 운동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불법 선거 운동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사실상. 그 특히 돈 선거에 관한 부분에 많이 줄고, 그 반대로 흑색선전이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런 측면에서도 그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선거법에 개정이 되는 그 추세를 보면은 그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선거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운동, 명시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선거법상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표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는. 근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선거 운동에 관한 그 표시가 없더라도 어떤 자기 업무상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물에 자신의 이름을 개정을 하는 것도 이제 규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부분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좀 상당히 좀 완화하거나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선거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 율사 출신들이 많이들 후보로 나오고 당선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법조계 출신인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렇게 막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 뭐 여러 가지가 그 변호사 출신 그 법전 출신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정치권에서는 뭐 제일 많은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선거법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 그저 정치인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실수를 하는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뭐 병역 이행에 관한 내용, 또 세금 납부 실적에 관한 내용, 또 전과에 관한 전과 기록에 관한 거, 또 자신의 재산 상황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후보자가 이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내고 재산 신고서 등 이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그 시기는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경험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뭐 공천에 관한 문제, 또 조직을 또 만드는 문제, 정치 자금을 또 후원금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다소 좀 소홀히 그냥 그 단순한 법정 절차로만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신고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그분이 당선이 됐을 때 상대 후보는 이제 그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다 훑어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누락이 돼 있으면은 그 상대 후보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 고발을 하고 또 조사를 받도록 어떻게 다 알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가지고 또 그 다선일 경우에는 그 국회 공무원으로서 재산 신고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 거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해가지고 그 재산 내역을 확보를 해서 대조를 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낙선된 후보는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선거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또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시달리는 이런 네. 그 정치인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다른 것보다 특히 네.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재산 신고에 관한 부분은 좀 유념을 해서 네.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선거 운동에 임할 때 후보들이 이것만큼 꼭 지켜라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선거법에 나온 건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선거법을 지키는 문제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 선거 운동에 임하는 이제 국회에 되고 있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판례를 보면은 선거를 뭐 민주주의의 축제,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유권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판례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에는 이제 정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정치라는 것은 정치 권력의 쟁취, 정치 권력의 유지, 정치 권력의 활용을 정치라는 그 용어 정의에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거라는 건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선거 관계자들은 선거라는 거는 조직, 그 돈과 메시지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은 바로 돈하고 선거 비용인데 선거 비용에 관계되는 건 선거법에 아주 엄격하게 수익과 지출을 규제되어 있고 그 양이 또 많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자라면은 그 역량이 있고 그 신뢰할 수 있는 특히 역량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기다 방점을 제가 찍고 싶어요. 그런 것을 갖춘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미리 좀 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선거 뭐 얼마 딱 써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더라도 잘못 쓰면 그냥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라가 다 명시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정치자금을 모금을 하는 것도 보통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할 때 한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통 한 2억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선거 비용이라는 거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선거 운동이 아닌 비용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 사전 준비행위로 쓰는 행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비용, 선거 운동 외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합해서 2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로 제외하고 2억입니다. 제외하고. 예, 그 2억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선거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그것 말고도 선거 비용 외 정치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후보자로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후보자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선거법의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원금 1억 5천이면 1억 5천을 걷었으면 자기 돈 5천만 원 해서 2억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정당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당이 요즘에 사실 그 정치자금에 관한 그 어떤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당원들 이렇게 당원 당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은 이제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정당에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 보조금하고 당비 이런 걸 모아가지고 정당은 후보자한테 지원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좀 말해주면 좋은데 실제 그 선거 실제 때 보면은 거의 없거나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을 써야 돼요. 내 돈을 쓰거나 가까운 친족의 돈을 써도 됩니다. 그 외 사람들한테 받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 외 사람들한테 받을 때는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 빌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그 선거운동, 이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을 때는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크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 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선거 운동을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도 예. 선거법 때문에 막 고소 고발되고 이러지 않을 만한 예. 알짜 팁은 뭐가 없습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선거라는 거는 이제 정치 권력 쟁취를 위한 전쟁이잖아요, 실제. 근데 이제 유권자들은 그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후보자로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로서는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넘나드는 경우도 사실 현장에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되지 않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또 선거 운동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직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가까이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정치 자금, 선거 비용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여튼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은 임박해서 막 허둥지둥 그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1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어떤 분을 선거 사무장을 하고 또 회계 책임자라고 또 선거 사무원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좀 큰 그림을 그려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겠죠.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처음 나서는 분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그 경험을 좀 전수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오늘 선거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내가 마무리하면서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튼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라는 거는 뭐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 또 후보 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후보 구도, 또 자기가 출마하는 그 지역, 또 선거 이슈, 또 선거 조직, 또 선거 캠페인, 또 투표율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정 변수 외에 자신의 노력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량이 있는 선거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그밖에 뭐 선거 전략이나 홍보를 다루는 특히 SNS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선거 비용, 그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그 계획을 좀 뭐 러프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근데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걸 짜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드러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대강 아니면 그 같은 정당에 이미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를 선거에 내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서 나하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즉각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법적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통계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법 분쟁에서는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좀 두는 것이 정치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의 오늘 법무법인 민주 안병도 고문과 함께 선거법에 대한 얘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